내가 마지막으로 사랑을 느꼈던 날이 언제였는지 솔직히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땐 다 끝난 줄 알았다. 몸도 마음도 감각도 말이다. 비가 내리던 늦은 봄날이었다. 한옥마당에 물고인 소리가 찰랑거렸고 식은 국화차가 나무상 위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손길도 목소리도 없는 오후, 나는 라디오 볼륨을 아주 작게 틀어놓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와 조용히 속삭이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요즘은 뭐든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말들 하지. 근데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오래 살면 뭐해? 아무 감각도 없는데. 젊을 땐 몰랐다.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누군가를 안고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나는 예전 군의관 보조로 일했었지. 전방에서 부상자들 돌보며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긴장 속에서 살았던 시절. 그때 내 손으로 꿰맨 생명들이 지금쯤은 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해본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암이었다. 마지막 몇 달은 병원 냄새와 울음뿐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점점 식어갈 때 내 감각도 함께 사라졌던 것 같다.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연락 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그저 시간만 흘렀지. 그러다 어느 날 사위 녀석이 찾아왔다. 딸 대신 혼자 온 그날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걸 느꼈다. 참 이상하지. 사람 마음이란. 우린 모두 나이를 먹는다. 하지만 모든 게 늙는 건 아니다. 감각은 어쩌면 나이보다 더 오래 살아남는 것 같다.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그중 하나만 꺼내보려 한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 하지만 누군가는 분명 이 이야기를 듣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느낄지도 모른다. 이건 외설이 아니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다. 피부보다 깊고 욕망보다 고요한 노년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혹시 감각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진 않은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 고민을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살고 있진 않은가? 오늘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고 한다. 부끄러움보다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안아주기 위한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오래 참아온 감정은 때론 몸보다 더 아프니까.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아침에 눈을 떴다. 몸이 먼저 일어나고 마음은 늘 한참 늦게 따라왔다. 식탁 위엔 어제 먹다 남은 찬밥과 혼자 마시다 남긴 술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 가지 끝에 겨우 남은 한 장의 잎이 아직도 바람을 이기려 버티고 있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문득 내 모습이 그 잎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디 안 떨어지고 뭐 하나 그렇게. 나직하게 혼잣말이 나왔다. 그러곤 라디오를 켰다. 이젠 누구와 대화하는 일도 드물다 보니 아침마다 듣는 라디오 속 목소리가 사람처럼 느껴지곤 했다. 그날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보니 사위 녀석이 서 있었다. 큰 가방도 없이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평소와는 다른 얼굴이었다. 무거운 고민이 담긴 눈동자. 나는 그 눈빛을 잘 안다. 내가 예전에 부상자들을 보며 봐온 그 말 못할 고통의 눈빛 말이다. 장인어른 잠깐 시간 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라 손짓하고는 작은 찻잔에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내주었다. 사위는 그걸 손으로 감싸주고 한참을 말이 없었다. 수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해요. 아, 딸 이야기구나.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 웅크리는 아이였다. 사위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내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다. 딸아이가 부부관계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 그리고 그 원인은 사위의 몸에 있다는 말. 그 말을 꺼내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젊었을 때도 이야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그땐 그런 걸 창피하다고만 여겼지. 치료나 대화 같은 건 먼 얘기였다. 그래서일까? 그 아이가 그렇게 망설이며 꺼낸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내 어깨를 두드려주던 순간처럼 사위의 마음에도 누군가는 손을 얹어줘야 할 것 같았다. 민호야, 괜찮다. 말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찻잔의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감나무 잎이 결국 바람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 문제는 그냥 덮고 살기엔 너무 깊은 일이야. 내가 예전에 겪었던 어떤 상처보다도. 그 말이 끝나자 내 안에 오래된 감각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은 떨림이었다. 그날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다.
사위의 고백은 단지 그들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내 과거의 문을 건드렸다. 열지 않기로 했던 서랍, 꺼내지 않기로 했던 기억 하나. 군 병원에서 일하던 시절이었다. 의무병으로 종종 전방에서 후송된 부상자들을 돌봤다. 그중엔 말 못할 부상으로 고통받던 병사들도 많았다. 몸은 성했지만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이들. 밤마다 술에 취해 울던 동료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나는 남자이긴 한 걸까? 그게 다 망가졌는데.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나는 그저 그의 등을 두드려주기만 했다. 아무 말도 위로도 하지 못한 채.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 그 친구는 조용히 자퇴서를 내고 사라졌다. 소식은 끝내 듣지 못했다. 그 기억이 사위의 눈빛 속에서 다시 떠올랐다. 말 못할 고통을 꺼낸 그 용기가 그 시절 내 친구와 겹쳐져 나는 밤새 뒤척였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남자란 그저 강해 보이는 껍데기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린 누구나 자기만의 약한 구석을 숨기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있을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부러 찬물 세숫대야를 찾아 손을 담갔다. 예전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몸보다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였다. 찬물에 손을 넣는 순간 손끝부터 퍼지는 싸늘함이 내 깊은 곳까지 번져왔다. 그 감각이 오히려 나를 맑게 해주었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혼잣말을 꺼냈다. 사위와 딸 그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민호가 내 집에 들어섰을 때 나는 오래된 한옥 마루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밟지 않던 나무 바닥. 햇살에 메말라 있었지만 누군가 조심스레 발을 뒷자기역이 감각이 조용히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민호는 내 눈을 피하며 앉았고 나는 조용히 차를 준비했다. 한 손은 찻주전자를 들고 있었지만 다른 한 손은 자꾸만 가슴 위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이상하게 심장이 예전보다 빨리 뛰는 것 같았다. 30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그 묘한 떨림. 하지만 나는 이제 50을 넘겼고 그는 내 사위였다. 그래서 그 감정은 더 조용히 더 깊게 나를 흔들었다. 그날의 대화는 아무 말도 없이 많은 말을 나눈 느낌이었다. 그의 어깨 위로 쏟아진 자책감, 그의 눈빛에 담긴 외로움. 나는 그것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삼켰다. 병원도 말해봤지만 창피하대요. 그래 나도 안다. 그 나이 땐 몸보다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거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그래서 더 말하지 못한다. 나는 그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득 떠오른 장면 하나.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던 마지막 봄. 그때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말보다 손끝의 온기가 더 깊은 위로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던 시절이었다. 내가 손을 뻗어 민호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다. 순간 그의 몸이 살짝 떨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수진이를 위해서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 땐 이미 내 마음은 예전 그 봄날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와 오래된 한옥 마루의 등을 기댔다. 지붕에서 삐걱이는 소리가 들렸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은 마치 옛집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다. 차가운 침대 식어가는 이불 속에서 마치 누군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듯한 희미한 온기를 느꼈다. 나는 괜찮지 않았다. 민호가 돌아간 후 나는 식탁 위에 남겨진 찻잔을 바라봤다. 차는 이미 다 식어 있었지만 그 안에 남은 따뜻함은 이상하게도 오래도록 나를 붙잡았다. 한때 내 남편도 그렇게 식은 차를 마시곤 했다. 말없이 마주 앉아 그는 나를 보며 웃었고 나는 그 표정을 기억하고 싶어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 한쪽에선 그와는 다른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민호였다. 딸의 남편. 내게 고개 숙이며 미안하다고 말하던 남자. 그 모습이 이상하게 내 가슴 한복판을 파고들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었다. 이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혼잣말을 중얼이며 찻잔을 들었지만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건 20살의 나였다. 젊고 무모하고 사랑이라는 단어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던 나. 첫사랑은 짧았지만 뜨거웠다. 엄마가 반대했고 나는 울며 도망쳤다. 며칠 만에 다시 찾아갔을 땐 그 사람은 이미 떠난 후였다. 그때 난 처음으로 사랑도 타이밍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
그 후로 나는 늘 조심했고, 늘 참고, 늘 먼저 포기했다. 민호 앞에서도 나는 다시 그 버릇을 반복하고 있었다. 참고 또 참는 것.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해받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그 어떤 감정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말 하나가 간절했다. 민호와 나 사이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 그는 내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장모님 오늘 대화 감사했습니다. 저 더 나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긴 답장을 쓰려다 그냥 이렇게만 적었다. 고마워요. 나도 위로받았어요. 그리고 그 문자 한 줄이 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렸다. 가을비는 여름비처럼 거세지도 않고 겨울비처럼 싸늘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당의 한쪽에 쌓여있던 낙엽들을 부드럽게 적셔주고 있었다. 그 풍경을 보며 나는 문득 옛 한옥집을 떠올렸다. 시집 올 때 처음 발을 디딘 낡은 한옥. 그때는 뭐든 새로웠고 한 걸음 들어설 때마다 세상이 달라 보였던 시절이었다. 문틀은 삐걱였고 창살 틈으로는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그곳은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다. 세월이 지나 문틀이 닳고 색이 벗겨졌지만 나는 오히려 그곳에서 더 많은 온기를 느꼈다. 민호가 다시 왔다. 수진이는 출장 중이었고 그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장모님 수진이랑 조금 거리 두기로 했어요. 당분간 혼자 있고 싶다고 하네요. 나는 말없이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식탁 너머로 앉은 민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마치 무언가를 꼭 참고 있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날 나는 그에게 묻지 않았다. 묻지 않아도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말을 걸 수 있다.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그 앞에 놓아주었다. 그 순간 내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아주 짧은 그러나 명확한 접촉.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느껴졌다. 그도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단지 수진의 장모와 사위가 아닌 다른 호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걸. 나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의 손등이 계속 떠올랐고 한옥에 벗겨진 문틀처럼 내 마음속의 선도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호가 편지를 가져왔다. 장모님, 다른 사람들에겐 말 못하는 감정이 있어요. 나는 답장 대신 마당에 오래된 라디오를 꺼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곡이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나를 슬프게도 했지만 이상하게 위로도 되었다. 민호가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음악을 들었다. 음악이 끝나자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저는 이제 장모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침묵이 때론 모든 것을 말해준다. 아침 햇살이 마당 가득 내려앉은 날이었다. 나는 화분들을 정리하다 오래된 화단 한 켠을 보게 되었다. 몇 년 전 남편이 심어두었던 목련나무. 그 나무는 항상 봄이면 꽃을 피우다. 언제부턴가 꽃봉오리만 맺고 피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고 그저 시간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그 봉오리를 오래도록 바라보게 되었다. 민호는 며칠째 소식이 없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다.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침묵이 자꾸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장모님, 수진이에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다. 민호가요, 병원에 있어요. 숨이 턱 막혔다. 무슨 일이냐 묻기도 전에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자기가 검사를 받았대요. 계속 몸이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병원에선 신경 쪽 문제라고.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동안 나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민호는 단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사라져가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다. 감각이 무뎌지고 자신이 더 이상 누군가의 남편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흐려지고 있다는 불안. 그리고 그걸 나에게 말한 것이었다. 그제야 그의 눈빛이 이해됐다. 그 말없는 고백들, 그 조심스러운 침묵, 모든 것이 살아있고 싶다는 몸부림이었다. 나는 병원으로 갔다. 그리고 처음으로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그저 위로가 아니라 내 진심이었다. 민호야, 늦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물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나는 다시 화단 앞에 섰다. 그 목련나무는 여전히 피지 않았다.
하지만 그 봉오리 하나가 조금 부풀어 있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호는 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말수도 줄었고 가끔은 창밖만 오래 바라보곤 했다. 나는 그 곁에 앉아마당을 함께 바라보았다. 가을은 어느새 저물고 나무들은 잎을 떨구고 있었다. 감나무 아래엔 주황빛 열매들이 조용히 익어가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오래된 클래식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민호가 말했다. 장모님, 이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등 위에 손을 얹었다. 그게 아니야.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위로야. 그 말을 하며 나는 나 자신에게도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안의 감각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살아있다는 건 단지 숨 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느끼는 일이라고 믿었기에. 하지만 지금 민호의 곁에 앉아있는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따뜻함은 분명히 살아있는 증거였다. 민호는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수진도 병원에 자주 들렀고 우리 셋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오후를 함께 보내는 날이 많아졌다. 한 번은 수진이 나에게 말했다. 엄마, 민호가 엄마 옆에 있으면 표정이 달라져요. 어릴 때처럼 따뜻해져요. 나는 말없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았다.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위로받고 있다는 걸 차마 말하지 못했다. 며칠 후 민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장모님, 이거 직접 만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손으로 깎은 나무 찻잔 받침이 들어있었다. 내 이름에 초성으로 새겨진 작은 문양이 있었고 그 밑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감각은 늦게 와도 소중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안에 오래된 방 하나가 조용히 열렸다. 햇살이 스며들고 먼지가 걷히고 다시 숨이 들이켜지는 느낌. 그날 저녁 나는 국화차를 다시 끓였다. 이번엔 다 식지 않도록 작은 보온등 위에 올려두었다. 민호와 수진이 앉은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마당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조용히 지나갔다. 지금도 가끔 혼자 있는 밤이면 그 찻잔 받침을 꺼내어 본다. 민호가 새긴 그 문장. 감각은 늦게 와도 소중합니다.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긴 시간이 조용히 녹아내린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늦게 알게 된다. 늦게 용서하고, 늦게 울고, 늦게 사랑하게 된다. 하지만 그 늦음이 부끄러운 건 아니다. 감각이란 몸에서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깨어나는 것이라 나는 이제 믿는다. 젊은 날엔 몰랐던 이야기, 하지만 지금은 가슴 깊이 느낀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그 나이에 무슨 감정이냐고. 하지만 나는 대답하고 싶다. 그 나이이기 때문에 비로소 진짜 감정이 온다. 그래서 묻고 싶다. 감각을 느끼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나는 이제 누구의 장모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로서의 감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아름답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저 누군가 기억 속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혹시 당신도 한 번쯤 그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지금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겠어요? 감각을 느끼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저 누군가 기억 속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늦게 사랑했고 한 번쯤 외로웠던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